예, 이번 시간에는 미국 사법 심사를 제한하는 특별한 원칙. 그런데 이 특별하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무슨 적격이라든가 또 이 재판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지금 설명드리는 미국 사법심사의 원칙들은 실제적인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고 적격이고 재판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제 사건과 쟁송에 해당되는 것에 관해서 정책적 판단에 고려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본안 판단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누가 이러한 헌법재판, 헌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또 언제 헌법재판을 제기할 수 있는가? 또 헌법소송, 헌법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그 대상, 객체는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원고 적격에 대한 제한, 이것이죠. 원고 적격이란 말은 다른 말하면 누가 헌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헌법상 원고 적격에는 일반적 기준들이 있습니다. 일반적 기준들. 이것은 이제 연방헌법 제3조상의 사건과 쟁송으로부터 당사자 적격, 스탠딩이라죠. 영어로. 당사자 적격이라는 소송 요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당사자 적격이라는 것은 첫 번째, 사건에서 문제되는 법률이 위헌이어야 하고, 두 번째, 그 법률의 집행으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현재한 경우여야 하고, 세 번째, 당사자가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손해가 불특정 다수가 있게 되는 일반적 손해가 아님을 당사자가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연방헌법 제3조의 사건과 쟁송은 원심이나 항소심에서 헌법적 문제를 제기하려는 일방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첨예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대립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쟁송의 결과로 개인적 이익이 있음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쟁송의 결과에서 개인적 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고는 그 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는 사실상의 손해가 있어요. 사실상의 손해. 두 번째,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정보 행위에 의해서 유발된 손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 원고는 개인적 이익이 있다. 원고 자신에게 개인적 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 인과관계와 관련해서 개인적 이익이 있다. 세 번째, 보상 가능성의 중점은 소송 당사자에게 있지 소송 사건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주장된 손해가 충분한지 그리고 필요한 인과관계가 존재한지 결정해서 매우 주관적 가치가 개입된 판단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보상 가능성,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 그럼 하나씩 들어가 보시면요. 이 사실상의 손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원고 적격의 문제는 그 법적 주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원고가 뭐라고 주장하는 것 이게 중점이 아니라 실제적인 손해가 존재하느냐에 중점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실상 손해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손해가 중요한 거지
나 이러이러한 법적인 주장을 한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손해는 경제적, 심미적, 환경적 손해 또는 통합된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능력과 같은 무형의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사실상의 손해란 첫 번째, 구체적이고 특정화된 두 번째, 추측이나 가정적인 것이 아니고 현실적이고 절박하며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에 대한 침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익이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는 반면 원고는 여전히 개인적인 이익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개인적인 이익이 있느냐. 그래서 원고는 각각의 소송을 위한 원고 적격의 요건을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된다. 사실상의 손해해야 되고 또 개인적인 이익이 있음을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인과관계 문제인데 상당히 개연 가능한 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미국 연방헌법 제3조상의 사건과 쟁송은 원고가 정부의 행위와 주장된 손해 간에 정부의 행위와 주장된 손해 사이에 기소 가능한 상당한 인과관계를 밝힐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그 손해가 제소된 정부 행위에 의하여 상당히 개연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고들은 만일 연방법원이 요구된 사업적 구제를 보장한다면 그 손해가 원상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인과관계 요구에 대한 사법적 적용에 있어서 행정부의 정책 선택에 대한 사업적 개입의 위험과 같은 권력 분립 문제가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 이제 구제 가능성입니다. 이 구제 가능성은 연방헌법 제3조에서 원고가 그 손해에 대해서 요구하는 구제 체계에서 구제될 것이라는 불확실성과는 달리 구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구제 가능성의 요건은 자주 인과관계의 측면으로 취급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구제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원고 적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제 납세자 적격, 시민 적격 이것을 보겠습니다. 이제 연방국가니까 연방 납세자가 있고 주 납세자가 있습니다. 연방 납세자부터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연방 재정의 지출에 있어서 연방 납세자의 이익은 그 같은 연방 지출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연방 사법권을 발생시킬 만한 기반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가변적이고 요원하고 애매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법률이 연방헌법 제1조 제8항에 의거해서 연방의회에 위임된 연방조세 부과와 지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납세자가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연방 납세자 적격의 근거로는 불충분합니다. 연방법률이 연방헌법 제1조 8항에 의해서 연방의회에 위임된 연방조세 부과와 지출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이것만으로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만일 연방 납세자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연방 납세자의 지위는 연방헌법 제3조상의 원고 적격의 근거가 됩니다. 그 두 가지의 요건이 뭐냐? 첫 번째는 납세자는 연방의회의 연방헌법 제1조 제8항상의 조세 부과와 지출의 권한 행사에 대해 제소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요. 연방법률이 조세와 지출에 대해 관한 권한과 관련해서 특정한 헌법적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을 해야 합니다.
플레스트 사건에서 납세자는 연방의회에 종교계 학교를 지원하는데 국가 재정을 지출한 것은 수정헌법 제1조상의 국교 부인 조항과 자유로운 종교활동 조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연방세출법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플레스터 판결에서 위 두 가지 요건이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날에는 시민적격의 사건들의 경우 몇몇의 다른 헌법적 청구에서 플레스트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납세자 적격. 주납세자는 선의의 재정적 손해와 같은 주재정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출을 증명하게 되면 원고 적격을 지닙니다. 주재정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출을 증명하면 원고 적격이 있다. 연방법과 관련해서 상반된 주법원의 판결을 직접적, 특정적, 구체적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연방법원의 심사를 요청할 원고 적격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민적격으로 가겠습니다. 시민적격. 시민적격이라는 것은 적어도 소송을 인정할 만한 의회 입법이 없는 경우에는 시민은 정부 행위를 위헌적인 것으로 제소할 충분한 개인적 이익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의회 입법이 없다. 없는 상황에서 시민은 정부 행위를 위헌이라고 제소할 만한 충분한 개인적 이익이 결여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민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시민이 가지는 일반적인 추상적 손해와 일반화된 고충으로 판단됩니다. 개개의 판사들이 시민적격에 대한 장애를 사법자재의 신중한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연방대법원은 시민적격에 대한 장애를 연방헌법 제3조에 의한 장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적격까지 봤습니다. 그다음에 법령상 적격. 지금 일반적인 기준, 납세자 적격, 시민적격까지 봤고 법령상 적격. 그러니까 원고가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사법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손해를 입고 있는 경우일지라도 연방의회는 법률에서 법적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연방의회는 법률에서 법적 이익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입법이 없는데 사법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 경우에 연방의회가 어떻게 그 법률을 만들어서 법적 이익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방법률의 집행에 의해서 연방의회는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연방의회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이나 쟁송을 발생시킬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방의회는 연방헌법 제3조상의 사실상 손해와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손해가 있어야 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지만 연방의회가 연방 법률로서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이나 쟁송을 규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내려서 확장된 원고 적격이라고 제가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원고 적격을 더 확장했다는 거죠. 제3자 당사자 적격과 단체 적격을 보겠습니다. 제3자 당사자 적격이라는 것은 원래 소송 당사자 원고가 아닐 수 있어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손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 제기자는 제3자의 권리를 발생시키는 원고 적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3자는 소송에 이익이 없죠. 원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원칙은 헌법적 권리에 대한 불필요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제3자가 헌법소송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 제3자는 자기 권리의 최상에 변화할 수 있는 스스로 자기 권리를 방해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는 원칙적으로 원고 적격이 없다는 거예요. 제3자 적격 이론은 연방헌법 제3조상의 요구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 사법 자제 원칙에서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3자 적격 원칙을 지지하는 여러 요인들을 보면 특정한 사건에서 충분한 가치들보다 더 중요한 경우에 그 제3자 적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연방의회는 연방헌법 제3조상의 요건들을 충족하고 간접적 또는 확장된 원고 적격 원칙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는 경우라면 청구 취지를 보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체 적격. 단체라는 것은 자신이 제소된 행위에 의해서 개인적 손해를 전혀 받지 않았을 때에도 단체의 구성원이 그 손해를 주장한다면 당사자 적격을 가집니다. 단체가 자기에게 바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지만 단체의 그 단체의 구성원이 손해를 주장한다면 당사자 적격을 가집니다. 이때 다음에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단체 구성원이 자신의 권리에 있어서 소송할 당사자 적격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단체가 보호받고자 하는 이익이 그 단체의 목적과 일치해야 합니다. 단체가 보호받고자 하는 이익이 그 단체의 목적과 일치합니다. 또 세 번째, 주장되지도 않고 청구된 보상이 소송에서 개개의 구성원들의 참가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주장되지도 않고 청구된 보상인 경우에는 소송에서 개개의 구성원들의 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적 재판 관할 건 언제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첫 번째, 쟁송성 결여입니다. 무트니스인데, 당사자에 의해서 제기된 법적인 사건에 대해서 연방법원의 판결이 소송 제기 이후의 변화로 인해서 본래 얻으려고 하는 결과 형성이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된 경우, 당사자의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이게 연방법원의 판결이 소송 제기된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 상황으로 해서 결과 형성을 얻을 만한 더 이상 실익이 없다.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그 사건은 쟁송성이 결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방법원은 쟁송성이 결여된 사건에 대해서 재판할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쟁송성 결여 원칙은 사건과 쟁송이 있어야 한다는 연방법 3조의 요구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사건과 쟁송성이라는 이 요건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쟁송성 결여란 소송 개시 시점에는 당사자 적격을 갖춘 당사자가 사실관계나 법령의 변화로 인해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를 상실한 경우, 소송 개시 시점에는 당사자 적격을 갖췄는데 당사자가 사실관계나 법령의 변화로 해서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를 상실한 경우, 법원은 이러한 사건을 쟁송성 결여로 각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쟁송성 결여된 사건을 판결 절차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연방대법원은 여전히 재판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밟으면서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쟁송성이 결여된 사건은 연방대법원은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여전히 재판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밟음으로써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에 의해서 자발적 중지, 부수적 결과, 반복적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자발적 중지라는 것은 뭐냐? 불법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타당한 기대가 존재하는 것에서 쟁송성이 있다는 거예요.
불법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가 있으면 이 쟁송성은 갖추었다. 결여되지 않고 갖추었다. 이거죠. 두 번째, 부수적 결과. 만약 소송 당사자에게 상반된 영향을 갖는 경우, 예를 들면 징역형을 마친 후에 범죄 유죄 판결에 대한 이의 신청과 같은 미해결의 중요한 부수적 결과들이 남아있다면 그러한 소송은 쟁송성이 있다. 세 번째, 반복적 문제요. 헌법적 소송은 반복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나 사법심사를 회피하고 있을 때 쟁송성은 상실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송이 단체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그 단체의 어떠한 구성원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은 있으나 사법심사를 회피하고 있을 때 쟁송성은 상실되지 않는다. 제소된 불법행위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정당 가능성이 존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사건의 뭡니까? 성숙성, 비성숙성, 그 다음에 추상성을 보겠습니다. 헌법소송 판단의 선행 조건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어야 되고 구체적인 법적 소송의 결정을 위한 실제 사건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사건의 성숙성이란 사건에서 나타난 당사자 간의 분쟁이 아직 진행 중이거나 유동적인 경우에는 법원은 이러한 사건의 미성숙성을 이유로 각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분쟁이 아직 진행 중이거나 유동적인 경우에는 사건이 미성숙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소송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권리침해나 권리침해의 급박한 위험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나아가 연방법원 단계상 너무 미성숙한 사건에 대해서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미성숙성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죠? 그래서 성숙성 요건은 일반적으로 연방헌법 제3조상의 사건과 쟁송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무식적으로 헌법소송의 시간적 재판권에 기초한 사법적 자제의 신중한 원칙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재판권이 형식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연방법원 때로는 소송의 시기상 상주이고 추상적이라고 판단해서 각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사법심사권이 기초가 되어 있는 헌법 문제를 명확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사건 결정에 필요할 때에만 사용될 수 있다는 사법적 자제라는 고려를 반영합니다. 사법적 자제에 의한 것입니다. 헌법사건이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하였는지를 결정할 때 쟁송을 부각시킬 아직 발생하지 않은 중요한 사건이 있는지, 사건의 내용이 분명히 밝혀졌는지, 아니면 불확실하게 남아있는지, 그리고 임박한 정부행위, 예를 들면 법률의 시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실제 기대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량적 자제. 이것은 첫 번째 이제 불명확성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있죠. vagueness, 모호성 뭐였는데 주법이 재량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다면 연방법원은 중요한 헌법적 문제가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판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법에 재량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다면 거기에 이제 헌법적 문제가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판단하지 말합니다. 주법이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런 헌법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이 원칙은 주법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불필요한 헌법 판결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에 기초하고 있다. 주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면 사법심사의 자제는 적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해석이 주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면 사법심사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량의 여지가 있느냐, 재량의 여지가 없느냐, 이게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 중인 주의 소송 절차. 악의의 해악이 입증되지 못하였을 때도 비록 주법이 모호하고 수정법 제1조상의 권리들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추정될지라도 주의 형사소추가 계속되고 있다면 연방법원은 소송에서 선언적 구제 또는 금지 명령적 구제의 청구를 자제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의 형사소추가 계속되고 있다면 연방법원은 소송에서 선언적 구제라든가 금지 명령적 구제라는 청구를 자제해야만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거 대 해리스의 원칙은 사건에서 이 원칙은 주의 형사소송 절차와 유사한 민사소송 절차, 예를 들면 포르노 극장을 폐쇄하는 주의 공중생활방해법 시행 금지에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개정 중인 소송 절차가 없는 경우 개정 중인 주법원의 소송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비록 악의의 해악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주법이 애매하고 수정법 제1조상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추정에 대해서 연방법원이 선언적 구제나 금지 명령적 구제를 자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적 재판권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를 물적 재판권에 관해서는 이제 헌법 소송을 할 수 있는 제기할 수 있는 객체는 뭐냐? 이거죠. 객체는 뭐냐? 첫 번째 정치적 문제의 원칙입니다. 전통적인 정치적 문제라는 것은 정치적 사항의 사건을 법원이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치적 문제는 사법심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정치적으로 정의함에 있어서 연방대법원은 베이커 대 카 사건, 1960년 사건에서 전통적이고 기능적인 사법 자제적 고려를 반영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문제 원칙의 적용을 공권력에 관한 사건보다는 연방법원의 역할에 관련된 사건을 제한했고 정치적 문제의 원칙은 헌법적 사건을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원칙입니다. 그래서 소송사건이 연방헌법에 의하여 다른 정부 결정권자에게 위임되어 있다면 소송사건이 연방헌법에서 정부에게 위임되어 있다면 연방법원은 그것을 정치적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사건이 헌법적으로 어떤 국가기관에 맡겨질 것인가의 여부, 그 자체는 재판의 문제다. 또 자유재량이 행사되는 방법만을 연방법원이 심사하는 것은 자유재량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연방법원이 심사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능적인 고려사항. 연방대법원이 판단하기는 사법부가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단과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문제는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방대법원 스스로가 사법부가 이러한 문제를 정치적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것은 정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무에 관한 소송사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법적으로 판단할 기준과 뭐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이런 것은 정치적 문제로 본다는 거죠. 사법 자제적 고려사항. 이겁니다. 이제 헌법소송사건은 사법권의 적절한 사용과 관련된 사법 자제적 또는 정책적 고려 때문에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법 자제적 이유로 관련되어 있는 베이커 대 카 사건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라니 사법심사에 부적합한 자유재량에 대한 정책 결정이 없이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당한 행정부에 대한 존중을 결의하면서 법원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이루어진 정책 결정을 의심의 여지 없이 고수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 특정한 문제에 관한 여러 기관들의 다양한 결정으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고 독립적인 주의 주장. 이 실체적 규율과 이제 절차적 규율이 있는데 주법원의 판결이 적절하고
독자적인 주의 입장에 기초해서 명백하고 분명하게 명료한 진술을 하고 있다면 연방대법원은 주법원이 연방헌법 문제를 잘못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 적절하고 독립적인 주의 입장에 기초해서 명료하게 진술하고 있다. 명료하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연방대법원은 재판권을 가져간다. 만약 주법원의 결정이 명백히 주법률에 의존하고 있다면 주법원은 연방대법원의 이행 판결에 기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연방법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한편 주법원이 연방의 간섭 없이 주법을 발전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연방대법원은 연방헌법의 최종적인 심판자로 남아있어야 하나 주들은 경험적인 실험실로서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절차적 규율이죠. 소송 당사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의 절차 규칙을 고수하지 못하는 것은 연방대법원이 주법원으로부터 제기된 상고를 기각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위한 적절하고 독자적인 주의 입장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절차법은 실질적인 주의 이익을 촉진시켜야만 하고 불필요하게 연방헌법 문제의 결정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절차적 규율입니다. 적절하고 독립적인 주의 입장이 되면 이제 그 연방 대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미국 사법심사의 중요한 원칙들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